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송하진입니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우리 국민들은 무사히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당선인들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가 처한 현안들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공흥군의 경우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공흥군의 인구 소멸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치권의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공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의 김승남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주희 여수 MBC 취재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늦었지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지하고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인사의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공흥보성 장흥강진 지역민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 전국 1위를 마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0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도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농어촌의 희망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다시 21대 네. 국회 재입성하시게 됐는데요.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지역 민심을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이게 아니고 국민들은 야당 심판을 했다. 이게 발목 잡는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 또 지속적인 장애 투쟁을 한 정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권 여당한테 힘을 실어줬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그 내면에는 또 정권을 뺏기지 마라. 다음에 정권을 연장하라는 지역민들의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집권당이 있을 때,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 농어촌 지역을 좀 변화시켜라라는 명령이 숨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방금 당선인께서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공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에서도 그대로 민심 이반이 돼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김승남 당선인께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선거운동의 큰 틀로 삼가면서 큰 격차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지역적인 분위기를 한 가지 더한다면은 19대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당시 김승남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공지역을 중심으로 분열된 지역의 이런 민심들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선거에서 토론회 개최 무산, 그리고 향후의 지지선언 등 네거티브성 선거 전략들도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네거티브성 선거 전략들이 지역 여론에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면서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도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선인께서 지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강진의 화훼 농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없어졌죠. 그다음에 입학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훼 농가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45% 정도 감소를 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촌이 다 겪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화나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수 시장이 각국의 어떤 그 각국이 앞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어촌도 위기에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국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수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소비 이후에 가공 그다음에 제품화해서 어떤 그 농산물을 어떤 6차 산업으로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농업 농촌이 좀 위기에서 기회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발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당선인께서는 사실 21대 국회에서 희망 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꼽았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사실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대표적인 성과와 발의 법안을 김주희 기자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승남 당선인께서는 19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하셔서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 활동 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방금도 언급하셨듯이 농업 관련해서 많은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셨는데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 주도 그리고 8년째 동결됐던 쌀 목표 가격을 10.5% 인상하고 그다음에 쌀 고정 직불금 인상 그리고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 인상 등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약 한 10여 건 정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발의 법안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19대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요.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의정 활동은 지난 19대와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직접 피부로 느끼신 당선인 신분으로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이제 국회 상황들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뭐 우리 김주희 기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대 때는 제가 야당 초선 의원이었고 그때는 또 이 정부가 보수 정당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21대 국회는 집권당의 180석을 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주셨고 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19대하고 21대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그 정통성 없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 항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권 교체 또 민주정부를 수립했다면은 지금은 비록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 의해서 또 그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지 않고 불법이나 아니면 헌법 유린 사태를 가져왔을 경우에 자기가 우리 국민 주권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일지라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진전된 민주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동안의 대의 정치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상당히 위기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감 있는 어떤 개혁이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국회도 상당하게 이 직접 민주주의 어떤 그 여론 향방에 의해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가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또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이렇게 살피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제 시민들의 민심을 읽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국회 재입성을 지금 앞두고 남다른 각오와 함께 사실 지역에도 더 각별한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게 한 김승남 당선인의 공약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승남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여당 후보다운 이런 정책 선거로 이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뭐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전남 중남해안 관광 허브 조성, 그리고 무역이득 공유제법 개정을 통한 FTA 수혜 기업의 농어촌 상생기금 참여 의무화, 그리고 장수문에서 녹동공간 연륙교 추진 등 약 10여 건의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고흥간 4차로 건설 조기 완공,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정책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고흥 녹동 등량도 장수문으로 이어지는 연륙교 추진 의지 등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의 지역별 공약들도 약 5개에서 6가지씩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김주희 기자가 방금 대표적인 공약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김승남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고흥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흥은 사실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입니다. 또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김승남 당선인께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고흥 지역이 특히 고령화율이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이제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그것을 지수화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데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의 그 고령화 인구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고흥군이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이 지수, 인구 소멸 지수도 이제 낮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은 이 인력들이 없어서 지금 거의가 그 어려운 이 작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구가 소멸된, 인구가 감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한 60%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부 19대 국회 때도 정부에다가 60% 미만을 70%에서 한 75% 수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소득의 75% 정도 올렸을 때 농어촌이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다시 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이 의료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김승남 당선인의 지역구인 고흥, 보성, 강진, 장흥 이 4개 지역의 인구를 사실 다 합쳐도 18만 명 정도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21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재정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우리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또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소지역 자립 촉진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도 과소지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행정 지원이라든가 재정, 금융 지원, 또 세제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새롭게 한다든가 또 의료 진료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학교 교사, 보육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어촌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재정적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떠나는 사람을 잡는 일도 그리고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준희 기자께 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인구 정책을 뭐 확대 시행한다는 이야기겠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선 7기 들어서 고흥군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구 정책 관련 기관 평가에서도 잇따라 수상하는 등의 큰 성과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 5개년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는 2022년까지 귀농 귀향 1000가구 달성 목표로 귀농 귀호인 소득 안정 대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맞춤형 시책 그리고 귀향 귀촌 시책 등 인구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른 3대 전략 9대 과제 그리고 50개 시책 추진에 1,137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구 경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자체들마다 뭐 공군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자치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구 돌려막기 같은 그런 모양새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역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구 확보한 바람직한 방향의 인구 확보를 위한 이제 당선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인구 정책은 이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출산 육아 정책. 이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인구가 많이 감소하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 때부터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출산 보육 정책, 육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이제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하고 도시에서 그냥 머물러 살 것인가 아니면 농어촌 지역으로 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흥 같은 경우 2018년하고 2019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귀농 귀촌 인구가 한 400가구에서 500가구. 그러니까 2018년에 비교해서 2019년도는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농어촌의 인구 감소를 좀 막고 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귀농 귀촌해서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집중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인구 감소나 농어촌 공동체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농어촌을 그냥 시장 질서, 시장 경제에 맡길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의 관점에서 여기 공동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정부가 좀 적극 나서야 되고 또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관광 산업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주도나 아니면 우리 남해안 그 관광 지역에 많은 인파가 5월 초 연휴 때 몰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조금만 우리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 농어촌도 새로운 이 관광 산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생산하는 먹거리가 소비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 복지, 뭐 다방면의 뭐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뭐 관광산업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공군의 일자리 문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당선인께서는 공군의 일자리 문제를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대책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 고흥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좀 더 진전돼서 지금 해양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해양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여기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다 오염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민간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좀 나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 지역에는 지금 여수와 고흥 간 연륙 연도교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팔령산 지역 같은 경우는 천혜의 관광 지역이고 또 살기 좋은 고향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다가 실버 주거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체류용 관광단지를 만들게끔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좀 투자하게끔 유인책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거단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가면은 이제 정부나 대기업이 농어촌 문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일본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어촌의 그 관광을 키워내기 위해서 강요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다가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하는 게 공모사업 몇 개 해가지고 100억, 200억 공모사업 주면은 이것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에다가 맡겨놓으면은 세제 지원이나 필요한 것도 혜택을 줘서 1,000억, 2,000억 투자하면은 저는 볼거리가 생기고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농어촌의 인구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구 문제도 그렇고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공공 부문이 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뭐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긴 하지만 농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책도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농산물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가격 안정화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엊그제도 이 마늘 주산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마늘이 생산 시점에 와 있는데 가봤더니 지금 올 겨울 초가 상당히 날씨가 고온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 기온이 있다 보니까 이 마늘의 이 마늘 머리 쪽 아래쪽이 이 머리 풀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날씨가 추워야 이 동면을 하면서 이게 마늘이 이 씨앗 발화를 하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동면을 안고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머리 풀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예 품질이 저하돼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갈아엎어야 되는 그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 기온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가격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마늘 가격이 이 절반으로 이렇게 절반값도 못 받는 한 평당 한 6천 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저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9대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어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먼저 이 생산 시점에서
가격의 안정화를 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최저 가격 이하로 농산물이 떨어지면은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오래된 저장 그 농산물을 폐기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초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마늘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우리 아직 그 당선자 신분입니다만은 김현수 농림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대책을 좀 수립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늘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빠른 대책을 좀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격 정책이 가장 우선하다,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농업 정책 중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가 가장 안정화가, 시급한 예,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또 당선인께서는 농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농정 분권화, 농어민 수당법 그리고 무역이득 공유제 뭐 이런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이제 농정 분권화는 우선 그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 농림부나 중앙 정부에서 농업 시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각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는데 어느 정도 이 예산을 통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농업 정책을 수립해라. 그렇게 되면 특색 있는 정책이 나올 거고 특색 있는 특산물이 나올 것이고 그 지역의 어떤 그 브랜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농정 정책에 있어서 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선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농민단체에다가 맡겨서 농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수당법 이것도 지금 전남도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군과 도가 그 비용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정부가 나서서 120만 원, 한 200만 원 수준을 올려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면 이 공익적 가치의 관점에서 농어민들을 바라봐야지 이제 시장 질서에 맡겨놓고는 농어촌 공급체를 유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이득 공유제도 우리 김주희 기자께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대 때부터 제가 줄곧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면은 이게 이익을 본 산업, 즉 대기업 아닙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농어촌을 위해서 좀 기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거고 이것을 법제화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19대 때 박근혜 정부 때 반대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반대를 했냐 그러면 FTA로 이익을 본 산업이 도대체 이익을 얼마를 받는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반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낸 게 농어촌 상생 기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부제죠, 기부제. 그래서 1년에 1,00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조 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4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이렇게 모금이 됐는가 들여다봤더니 750억 돼 있어요. 4천억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대기업은 한 푼도 안 내고 공기업만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도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농어촌의 상생기금을 통해서 농어촌을 활성화하려면은 이런 기금들은 좀 의무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21대 국회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들이 법제가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실 귀농 기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청년과 농어촌에서 사실 또 제2의 인생을 꾸리려는 그 나이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또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우선은 비전을 갖고 이렇게 농어촌에 어떤 희망을 갖고 오시는 이 뭡니까 청년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그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영농 정착을 위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R&D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청년농들한테는 월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그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또 귀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의료나 아니면 문화 복지 시스템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의 좀 그 인구가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도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무역이도 공유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하나 더 붙여서 이 19대, 20대 국회 때 이게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우리 출향 인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을 돕고 싶다 그러면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은 그 지자체에서는 그 기부에 대한 어떤 답례로서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대신 주고 그다음에 기부한 사람들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의 어떤 그 지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농어촌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뭐 이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이라든가 마을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호텔이라든가 이런 성공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예산을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농어촌에서 사는 것이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방금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이제 이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증가 이렇게 연동되는 분야가 바로 또 관광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선인께서는 공약을 통해서도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를 관광 랜드마크화하겠다. 그리고 등량만권과 강진만권을 전남 중남해안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전과 계획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정말로 이번 코로나 그 영향이 우리 어떤 관광 산업에 있어서 큰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객 수가 1년에 2,6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리고 이제 관광 적자만 봐도 14조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그 전환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관광 적자만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과거에 보면은 관광 적자에 엄청 시달렸어요.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 흑자국으로 전환된 모델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이런 그 특산물 이런 것들을 프랜차이즈나 이런 그 대기업들이 그 입점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다음에 특산 지역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의 10%만 우리 남해안 관광 지역으로 끌어들여도 1년의 경제적 효과가 2조 5천억, 일자리만 7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등량만권과 강진만권, 고흥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저는 1박 2일, 2박 3일 체류형 관광단지로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계기를 지금 이렇게 장흥에서 고흥 녹동까지 가려면 1시간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 거점으로도 만들기 위해서 장흥 안양 수문에서 등량도를 거쳐서 고흥 녹동으로 연륙도를 이룬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한번 이것을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고 한 7, 8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남해안에서 가장 그 야경이 좋고
그 명물 달리를 한번 16개월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관광산업과 관련된 뭐 계획을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좀 인구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고흥이나 뭐 장흥이라든지 강진 이런 농어촌 지역들은 고령 인구와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이 농어촌을 가보면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사각지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문제 일반 어르신들은 이제 이 농어촌에 사시는 우리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는 그만 좀 지원해라. 오히려 청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빈곤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어가지고 보급하는 정책 이런 것도 우리 민주당 정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정이 허락된다 그러면 이런 그 고령자 주택을 각 지역에 지어서 그분들이 평안하게 여생을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책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노령연금이 한 3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2023년쯤 되면은 한 40만 원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이제 가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금 현실화돼 있고 많은 인식의 전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따뜻한 그 지역 공동체 속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 소속돼 있는 그 지역민들이 정말로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런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고령 인구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정책 비전을 한번 좀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사실 의료나 문화 뭐 그 밖에 편의 시설도 굉장히 지금 아무래도 그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정책은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의료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노인성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 도시로 가다가 이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농어촌이 강남에 비해서 4.7배나 높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분 이내에 어떤 그 우리 농어촌 지역도 거점을 마련해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의료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것이 정말로 힘들다 그러면은 이 농어민들에 대해서 그 정밀 건강 검진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환자가 발생이 예측이 되는 그런 환자의 농어민들에 대해서 정말 정밀 진단을 해서 국가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이런 어떤 그 제도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와 관련해서 뭐 극장들을 많이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그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이렇게 유명한 공연 이 문화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많이 펼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흥 지역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송기근 고흥 군수는 이제 민평당 소속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인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두 분이 당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께서는 과거에 이제 뭐 만말 논란 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없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뭐 정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분열된 지역 민심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지역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민선 6기 7기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발생한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뭐 지방 선거를 지금 이제
민선 7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7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이제 그 선거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게 선거를 치르는 목적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역민들이 잘 살게 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거를 치르면은 그 선거 이후에 지역민들이 분열되고 반목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흥도 마찬가지고 이 선거를 치렀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흥 군수에 당선됐다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런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민들이 반목하고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을 펼치거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정원을 활동을 할 때 자기 편이든 이제 자기 편이 아니든 간에 정말로 공정한 어떤 룰을 정해서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정 활동을 해서 정말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출을 해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속한 정당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군수일지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또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수렴을 해서 의논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더 통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만간에 우리 송기훈 교수님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서로 협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지역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야 될 건데 또 당선인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6년근 삶을 1년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그 혁신적인 그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한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소득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고흥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4개 지역에서 이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좀 주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작물 이게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작물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시험한다든가 그다음에 청년농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모두 초기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기존의 농업인들의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소득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권당에서도 반드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방금 또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교육을 위해서 또 도시로 떠나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어촌 지역에 그래서 교육 새롭고 참신한 정책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녀도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건 인식만 성립이 되면은 저는 농어촌 이 교육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이 농어촌에 특화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흥 지역인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농어촌 지역에 좀 서울 브랜드로 해서 서울에는 이 대안학교나 비인가 학교를 원하는 그 수요층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대안학교를 농어촌 지역에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하면은
그 정규 커리큘럼하고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은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대학으로 이렇게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럼 오히려 그런 농어촌의 어떤 교육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어떤 계획과 각오 또 있으신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정말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일하는 국회 또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속도감 있는 정책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줬더니 정말로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칭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남 당선인 그리고 김주희 여수 MBC 취재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고흥군, 힘겨운 존속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문제가 아닌 가능성으로 보고 다양한 시도,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